대선 주자 관련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이번에는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이 논란에 올랐군요. 네, 매일경제 인터뷰 기사가 논란이 됐는데요. 주 52시간 노동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이게 이제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하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라고 했는데 워라밸 차원에서도 좋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일자리 증가율이 뭐 아주 낮고 그리고 스타트업 청년들 만났을 때 그들이 했다는 얘기를 전하면서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탄력 근로제를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과 또 진보 진영에서는 비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최지은 대변인은 주 120시간 일하면 죽는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는 생활을 7일 내내 계속해야 한다는 말이냐라고 반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전태일 열사 시대에도 정치인이 입 밖으로 꺼내는 건 어불성설인 얘기다. 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윤 전 총장 측은 발언 취지와 맥락을 무시하고 특정 단어만 부각해서 오해를 증폭시키고 있다. 120만 부각했다. 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SNS로 올라온 글에는 누가 봐도 불가능한 것 아니냐. 120시간이라는 것은 네. 그래서 본인의 취지가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 전 총장 측의 위기는 한편으로 언론사 검증으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겨레 신문은 3부 토건과 유착을 제기를 했고 뉴스타파에서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사이라고 했던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죠.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는 것을 윤우진 전 서장이 직접 밝혔다 이런 보도를 했고 이제 윤 전 총장 측은 악의적인 보도라거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또 뉴스타파 측은 윤 전 총장 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다시 재반박하면서 네. 후속 보도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태죠. 일단 첫 번째 주 120시간 노동 발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먼저 김성애 소장부터. 저는 120시간 얘기는 뭐 윤석열 후보의 말처럼 인용한 말이니까 그것에 뭐 그 단어 자체 흥분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앞에 했던 말이 전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근로조건은 당사자 합의가 가장 우선돼야 한다. 이 표현이 굉장히 심각한 표현입니다. 이 어떤 표현을 면에서 그렇죠? 네. 하신 분이 또 있죠.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국회에서 했었던 정당 대표 연설 때 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자유계약제를 도입하자. 그래서 이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자유롭게 계약해서 당신하고 나는 1시간에 1,000원씩 하루에 20시간씩 일하도록 계약을 하면 자유의사에 의해서만 계약을 하면 상관이 없다라는 뭐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자유계약제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윤석열 후보의 생각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본인이 취조실에서 만난 경영진이야 고분고분 말을 잘 들었겠지만 노조가 없는 그런 노동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같은 경우는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대등한 협상이라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네. 이분이 이제 책만 보고 세상을 배우셔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 실제 노동 현장에서 이 사장님 눈치 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삶을 너무 모르시는 게 아닌가 좀 답답합니다. 예, 진 작가님. 뭐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그 스타트업 하는 그 창업자들의 얘기죠. 네. 쉽게 말하면은 뭐 거긴 사실 창업했을 때는 뭐 바쁠 겁니다. 그리고 주 52시간이다 하더라도 갖다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왜 굳이 120시간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정치적 오해를 사는지 그런 발언을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건 너무나 뻔하거든요. 거기서 어떤 미숙성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보다 좀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분이 이제 밀턴 프리드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지상주의라 그래요. 모든 것들을 시장에 맡겨놓고 그러니까 근로자든 사용자들 자유계약에 의해서 모든 걸 맡겨놓자다라는 이게 한국 그 보수 세력들의 그 주류 이데올로기인데 저는 이걸 늘 그 얘기를 했거든요. 보수가 재집권을 해서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첫째, 극우 반공주의 벗어나라. 두 번째가 자유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 세 번째가 권위주의, 위계질서를 관여하는 권위주의를 파괴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제 파괴가 됐죠. 이준석에 의해서. 그다음에 극우 반공주의도 많이 약화가 됐는데 남은 게 이거거든. 자유지상주의. 이건 아무리 지적을 해도 저분들이 그러니까 세계관 자체가 그렇게 형성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이게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게 20대들한테 먹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20대들이 자라나게 되면 이 세계의 주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단지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봐서는 안 될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진 작가님이 미숙성 얘기도 하셨는데 윤 전 총장이 이제 계속 뭐랄까 악재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또 지지율도 하락세고 또 반등의 기미가 없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도 하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쯤 되면은 이제 국민의힘에 빨리 입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진단인데 작가님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본인이 이제 자기는 자기 길을 가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다시 입당하겠다라고 한다면 더 망가지는 거고. 아마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끝까지 아마 돌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마 하지만 뭐 상황을 봐가지고 그 급속하게는 아니지만 언젠가 그 상황을 봐가지고 상황에 따라 아마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도 한 2달간은 그냥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2달은 더 기다릴 것이다. 자, 김 소장님. 뭐 기본적으로 정치 혐오 정서가 있기 때문에 여의도를 믿지 않고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가장 이 정치를 잘하는 곳은 여의도인데 거기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뭔가 계획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자기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그게 이제 계속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길은 보여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그 중도층을 확산하는 길은 분명히 아닌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길이 지금 잘못됐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저는 겁니까? 잘못됐다고 보고 계속 제가 보수 진영을 향해서 비판했던 부분이 이제 조언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게 말처럼 쉽게 그분들이 생각을 바꾸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대구를 갔습니다. 대구에 가서 작년 초 코로나 초기 국면 때 이제 여당에서 대구를 봉쇄해야 된다 이런 발언은 철없는 소리였다. 예, 과격한 발언, 좀 더 과격한 표현이 있었는데 이런 발언에서 이를 두고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만 있고 어떤 정책 비전이나 어떤 구체적인 공약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없는 거냐, 아직 발표를 안 한 거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저는 좀 섬뜩했는데요. 대구가 아니었으면 밀란이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물론 이제 대구에 계신 분들이 그 당시 방역 상황에 잘 협조하고 인내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감사하는 생각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지역에 따라서 방역을 조였다라고 밀란을 일으킬 거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게 다른 지역 분들보다 더 잘 견뎌주셨다 정도로 얘기하면 충분한데 밀란 이런 단어들을 서슴없이 쓰는 것 어제 광주에 갔다 오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 믿겨지지가 않네요. 이게 윤 전 총장 메시지 전략에 조금 부족함이 많은 것이 아까도 보도를 보면 처음에는 대구는 진보적이고 리버럴한 도시입니다. 이거부터 부각이 됐었거든요. 처음에는. 예. 그래서 나름대로 윤 전 총장이 최근에 보수화 행보다라는 지적을 받고 조금 만회해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더 자극적인 보도가 되는 것이 예. 인지상정이거든요. 사실 매경 인터뷰에서도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의 자유는 냉전 시대의 자유다 뭐 이런 발언도 했어요. 근데 다 주 120시간의 문자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메시지 전략에서 굉장히 여의치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래도 당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진 작가님? 지금 뭐 당에 들어갈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좀 더 랠리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뭐 그런 식의 논의, 뭐 당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뭐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어떤 대선 주자도 메시지를 못 내고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그리고 지금 재밌는 현상이 최재형 전 원장이 좀 뜨는 분위기잖아요. 감사원장. 근데 묘하게도 국민의힘 기성주자들이 3위 바깥으로 찾아버리는. 어떻게 보면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더 안심될 수도 있는 그런 구도가 되어버렸다. 예, 그런 것도 한번 지켜볼 만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윤 전 총장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신 한겨레의 골프와 향응 접대 의혹 보도 그리고 윤유진 사건 관련 또 거짓말하는 뉴스타파의 보도. 이 부분은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진 작가님? 저는 뭐 그런 그 네거티브성 보도들은 별로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지 않고요. 오히려 메시지가 부족하다 또는 메시지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게 더 결정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그 언론사들에서 검증이라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은 이 언론사들이 좀 뭐랄까 선수로 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 좀 안 좋다고 보거든요. 선수를 뛰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정치 행위를 하는 거죠. 언론사가? 네, 뉴스타파라든지 한겨레라든지 뭐 한겨레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윤 총장 굉장히 악의적인 보도를 했던 매체고 뉴스타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언론인들이 좀 생각을 좀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그 선수로 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심판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예. 김성현 소장님? 예, 청문회에 나와서 윤의진을 내가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적이 없다라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취재를 했던 뉴스타파가 해당 보도를 그 소개를 받았던 윤우진 씨, 윤대진 씨의 자기의 친애하는 후배인 윤대진 검사의 형인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이죠. 비리 문제로 해외까지 도망갔던 분인데 이분이 직접 카메라 앞에 앉아서
윤석열 총장이 나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라고 취재한 것은 공직자가 청문회장에서 거짓말한 것을 검증 보도한 것인데 그게 선수로 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진 작가님이 좀 지나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보도들 공직자가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순간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체크를 해야죠. 아, 그게 다 청문회 과정 속에서 나왔던 얘기들의 재탕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네. 하지 않았다라고 끝까지 해명을 하고 그 뭐 다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윤석열 말이 당시에는, 맞다고 했던 네. 것을 한번 뒤집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검증은 안 된 거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한 번 그때 해명이 됐다라고 하고 그때 넘어가기로 하고 했으면은 어느 선에서 좀 접어야 되는데 집요하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땐 좀 아닌 것 같아요. 본인들이 단독 보도한 내용을 윤석열 씨가 부인하면 당연히 후속 취재를 하는 게 전 당연할 것 같은데 그게 플레이어로 뛴다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또 아니다라는 걸 할 수 있는 뭐 더 결정적인 뭔가를 내야 되는데 저 네. 결국은 이쪽은 아니다 기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아유, 네. 더 결정적으로 본인이 소개받았다고 말한 게 제일 결정적이죠. 어떻게 더 이상 결정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 언론으로서 일단 후속 취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후속 보도를 보면서 또 추가적인 얘기 나오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색다른 관점과 뜨거운 토론. CBS 한판 승부. 예,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시죠. 이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얘기입니다. 공수처 출범 6개월, 이 성과는커녕 진용도 갖추지 못했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택 그리고 민정수석실이 압수수색되면서 눈길을 모으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왜곡 유출 의혹 사건 이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광철 비서관 자택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청와대 같은 경우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면서도 임의 제출을 받는 것으로 이미 전례도 그런 전례가 있기는 하죠. 예.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공수처가 이제 6개월 출범 6개월을 맞이했는데 그동안 정식 수사 사건이 11건 정도로 늘어났는데 사건 선정 때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죠. 근데 아직까지 수사팀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부장검사 2명, 평검사 8명을 더 마저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6개월 됐는데 아직까지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건 정말 좀 왜 그럴까 생각이 드는데. 자, 공수처의 현 주소 짚어주시죠. 진 작가님부터. 공수처 출범에도 뭐 별 볼 일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예측을 했는데 그게 뭐 불행히도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9건 입건했나요? 그 중에서 결론 낸 건 한 건도 없고 6개월이 지났지만은 그 다음에 출범 초기부터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도 하기 전에 그 이성용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 수사 의혹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1, 2호 수사가 조희연 교육감이에요. 이건 또는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사안도 아닌데 깜도 안 되는 사안들을 갖다 걸고 넘어진 부분이 있겠고 3호 사건은 이규원 검사죠. 이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공수처에서 수사받게 해달라.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것이 이런 분들의 도피처구나라는 인식을 좀 줬고 4호 사건은 뭡니까? 그 이성윤 그 중앙지검장에 대한 공소장 유출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박범계 장관이 지시한 일종의 하명 수사였고요. 7, 8호 사건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공격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결국은 11명 지금 건드렸는데 그중에서 9명이 검사예요. 그런 가운데서 대법원장 같은 경우 공금위용인가 뭐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통보를 받고도 3개월 동안 묵혔다가 다시 경찰한테 넘겨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검사는 수사를 하는데 일개 검사는 수사를 하는데 대법원장 뭐 이런 분들은 경찰한테 다시 넘겨버리는 이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예상대로 기능 제대로 못하고 있다. 예, 기능 제대로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뭐 계속 이게 조정이 좀 안 됐기 때문에 검찰하고 이 공수처에 계속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혼선이 계속 빚어질 겁니다. 김 소장님. 네, 권력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건 너무 좋은 일이고요.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신경 안 쓰게 자기들끼리 계속 좀 갈등을 빚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검찰이 지금 공수처의 대변인부터 시작해서 차장 뭐 이런 사람들 다 입건하고 조사하고 보도자료 뿌린 건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 대한 견제도 참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 더 놀라운 것은 소위 말하는 그 판사 사찰 관련돼서 검찰에서 비공개 예규라는 걸 만들죠. 비공개 예규라는 걸 만들어서 다른 부처에서 모르게 자기들끼리 내부 규칙을 만들어서 공수처에 보낼 사건과 안 보낼 사건을 구분할 수 있는 법칙을 만들어 놓고 이 판사 사찰권 같은 경우는 이건 혐의 없어라고 자기들끼리 처리를 해버립니다. 공수처 설치에 이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을 태연하게 하고도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법제처에서 바로 잡아줄 것으로 보는데요. 법을 집행하라고 있는 행정기관이 자기들 마음대로 예규를 만들어서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겠고, 뭐 청와대도 압수수색하고 뭐 이 민정비서관도 압수수색하는 거 보니까 원래 걱정했던 것처럼 무슨 여당에 정부에 유리한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꾸준히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예. 무력화는 아니라 스스로 무력해진 것 같아요. 공수처 스스로. 예, 예. 그리고 수사라는 것도 지켜봐야 되는 거죠. 지금 뭐 압수수색을 했다 하더라도 뭐 압수수색은 늘 하는 기본적인 절차 아닙니까? 경찰이든 검찰이든 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 결과를 어떻게 꼬아내는지 그걸 좀 지켜봐야죠. 예. 마지막 발언 해주시면. 예, 관련돼서는 뭐 수사 결과가 이 지금 처음엔 10년 이상의 경력자들만 뽑기로 해서 그렇게 되면 사실 로펌 같은 경우 파트너급의 변호사들밖에 나올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경력을 좀 줄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규정을 좀 완화해서 좋은 인재들이 많이 뽑혀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데까지 시간이 좀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1년쯤 있다가 활동하는 모습 지켜보겠습니다. 예. 민변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주로 가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공수처가 지금도 이제 중립성을 의심받는데 앞으로 그 인적 구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 특히 이게 시민단체에서 이런 일을 했던 분들이 굉장히 이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출범 6개월 된 공수처. 앞으로의 결과로서 또 그 존재의 의미를 증명해야 하는 그런 또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